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를 서브노트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일일이 손글씨로. 그죠? 정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 표시는 없고, 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표시가 돼 있어. 라고 이 책을 보시면서 그걸 느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포스트잇에 붙여서, 근데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 여러분만의 완벽한 서브노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서브노트, 이 핵심 노트의 사용 설명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별표가 하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기출 문제가 한 번 제출됐다,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 2개는 기출문제가 2번 정도 됐다. 그죠? 그럼 별표가 3개는요. 이거는 3번 이상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거는 엄청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암기하고,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별표가 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들도 언젠가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제시를 한 거고, 또 어떤 때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 글씨.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를 제가 가로놓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긴 좀 그래서 그냥 파란색 글씨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 정리를 했지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빨리빨리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여러분이 잘 못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할 거고,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라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낼 거고, 자, 요번 1시간 동안에 뭐를 할 거냐면 일단 정책 얘기가 들어와요. 네,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안 나올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의학적 모형, 총체적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간호학 체계, 간호학 학교에서 배우는 간호학 체계는 크게 생의학적 모형하고 총체적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라논드요. 자, 라논드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단골 문제인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일 중요한 2가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달랑달랑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역사 얘기는 크게 둘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외국의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한국의 역사도 크게 셋으로 나뉘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 들어가는데,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시면 되고, 특히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셋으로 나누긴 하는데 가장 큰 게 2개거든요. 하나가 보건간호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지역사회 간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2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 쪽으로 가시면 돼. 보건간호가 어떤 시대인지, 지역사회 간호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이해 쪽으로 가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으로 가셔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요거는 단순하게 구구단 의도시 외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특성. 제목만 갖고도 다 내가 들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사회경제적 특성은 얘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애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 요게 아무래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원 설명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진료비 보상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별 수까지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틀리신 분은 없더라고요. 이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으셔서 이것도 제가 그렇게 가볍게 좀 터치해서 들어갈 겁니다. 요게 1시간 동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하고 지금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정책에서는 책이 처음에 그 194쪽일 겁니다. 194쪽에 보시면 보건정책의 결정 그래서 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정책 의제 설정 과정, 그다음에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종결.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시면 좋은데 순서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첫 번째라도 좀 외워주세요. 첫 번째,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은 뭐냐면 국가가 자, 1년 살림살이를 하죠. 1년 동안에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과정을 정책의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했고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상황을 제시할 거예요.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는 정책의 어떤 과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읽어보시면 아, 요게 문제를 뽑는 과정이구나 아니면 요거를 집행하는 과정이겠구나라고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짝짓기를 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건강개념이요. 자, 건강개념은 크게 생의학적 개념, 그 다음에 생태학적 개념, 또 사회생태학적 개념, 그 다음에 총체적 개념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우리 알자. 생의학적하고 총체적 개념만 알자라고 표현했고요. 자, 생의학적 개념은 뭐예요? 숙주라는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러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병원체가 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뭐부터 시작해? 심신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원론이죠.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요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요거거든요. 생의학적 모델. 예.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총체적 모형은 4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4가지가 뭐냐면 일단 숙주를 인체생리라고 했죠. 인체생리. 그리고 병원체를 몽땅 묶어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환경이라고 했어요. 환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생활 습관이 있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쓰시진 않으셔도 될 거야. 책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 그랬냐면 제일 큰 건 뭐다? 제일 큰 거. 예, 생활 습관 50%다 라고 표현했고 인체생리나 환경은 똑같이 20. 그리고 얘는 10%다라고 표현해서 요거 생활 습관이 제일 크다는 거. 요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했고 이거랑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세요? 라논드라는 사람이죠. 네, 라논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똑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요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죄송해. 라논드는 똑같이 요건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라논드는 생활습관 50, 그 다음에 인체생리 환경 똑같이 20.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10%. 예, 이런 거고요. 총체적 모델은 그냥 4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체적 모델 거기 써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줄은 안 치고 넘어갈게요. 자, 라논드. 자, 라논드가 거기 써 있죠? 인간, 거기 보건의료 생활방식 50, 환경 20, 그 다음에 인간 생물학. 저는 이거를 인체생리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10%. 그래서 요게 라논드. 그래서 라논드 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뜨고 있는 게 건강영양 피라미드.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건강영양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요거예요.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를 제시해서 자, 밑으로 갈수록 훨씬 영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은 게 요 밑에 쪽. 그리고 위로 갈수록 건강에 영향을 조금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쪽하고 위에 쪽 그 2개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가운데는 좀 그렇다. 한 번도 문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게 동그라미 1번 사회 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되는 거죠. 사회 경제적 요인이 되는 거죠. 요인이 되는 거고 그냥 쭉쭉 올라갔다가 맨 마지막에 거기 보시면 그 교육이죠. 상담과 교육.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1번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의 변천은 이렇게 건강이 변천됐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연속, 연속, 그리고 운명론적 사고에서 사회 책임 요구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문제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감은 좀 잡으셔라.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는 건강의 개념. 이거는 대놓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하여튼 이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은 약간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다. 자, 상대적이라는 거는 뒷집 할머니에 비해서 나는 건강해. 또는 작년의 나에 비해서 나는 건강해.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역동적 개념. 건강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기능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손과 발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상생활을 해. 그럼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인구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니까 대놓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감은 좀 잡아라 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했고 이 중에서 대변자 변화 촉진자는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제목만 갖고도 여러분 답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역사 얘기는 수업 들으면서 요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45년으로 끊었고 또 하나 80년으로 끊었다. 기억나시나요? 45년 이전에는 뭐예요? 방문간호 시대라고 표현했고 45년부터 80년까지는 뭐예요? 보건간호 시대. 보건간호라는 거는 뭐예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밑에서 하는 거야. 결국 상의 하달식의 사업을 하는 거죠. 상의 하달식의 사업. 그리고 요때 유명한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3개의 사업. 결핵, 또 모자보건, 또 네, 결핵, 그다음 모자보건, 또 가족계. 예, 그 유명한 3개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역사회 간호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역사는 뭐예요? 외국의 역사는 요게 1900년이죠. 그리고 1960년이죠. 결국 1900년까지는 방문간호 시대. 이거 외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900년에서 60년까지를 보건간호 시대 표현했고 1960년 이후는 지역사회 간호 시대라고 했고요. 특히 외국의 역사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구역간호라는 거 기억나세요? 구역간호. 자, 분명히 방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방문부터 시작했는데 누가 구역을 정해서 간호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 자, 보건소의 효시 윌리엄 라스본에 의해서 구역 간호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는 순서를 정해라 라고 했을 때 방문 간호가 먼저고 구역 간호가 그 다음이야. 그렇죠? 그리고 보건 간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역 간호는 누구 때문이냐면 윌리엄 라스본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윌리엄 라스본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는 두 개를 좀 구분하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대부분 보건간호는 상의 하달식이야. 국가가 명령 내리고, 자, 서울에 있는 보건소든 지방에 있는 보건소든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률적인 사업을 하는 게 보건간호.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80년부터야. 그럼 80년에는 무슨 법?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법? 농특법. 80년에 농특법. 그 다음에 농특법에 의해서 1차 보건의료가 행해지게 되는 거죠. 1차 보건의료. 자,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무슨 또 법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증진법. 기억하시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몇 년? 95년. 95년이고 이것도 외국 역사랑도 헷갈립니다. 우리나라는 80년에 농특법,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에 의해서 지역사회 간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특히 건강증진 하면은 헬스플랜 2020-2030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간호가 어떻다는 거, 지역사회 간호가 어떻다는 거 좀 구분 좀 하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게 우리 책의 197쪽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거기서 파란색 글씨를 잠깐만 볼 거예요. 자,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는 적정 기능 향상. 이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대상을 보세요. 사업 대상을 보시면 선택된 집단. 자, 선택된 집단 뭐예요? 세계 집단. 뭐 있었죠? 이거죠? 결의, 모자보건, 가족계. 이게 선택된 집단이야. 요게 주로 사업을 했었었고,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대상이다. 얘기를 했고요. 자, 사업 운영 방식 보시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래서 제가 상의 하달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는 거꾸로 하의 상달이겠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자, 사업의 전달 보시면 수동적이고 수직적이고 하향적.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계속 있어요. 자, 보시면 예방 중심의 보건간호인데 여기서는 건강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은 치료 아닌가요? 아니요, 예방 중심이에요. 예방 중심이지만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또 파란색 글씨 있을 거예요. 대상자의 위치요. 대상자의 위치가 예전에 보건간호는 수혜자, 의존자를 썼어요.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동반자다.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갈게요. 외국의 역사입니다. 외국의 역사는 거기 박스에 보시면 1900년 이전, 그리고 뒤로 가시면 1900년에서 1960년까지, 그리고 1960년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다. 이건 외국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몇 사람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자, 방문간호 시대로 오셔서 맨 처음에 페베 간호에 보이셔서 페베, 이분은 방문간호의 그러니까 최초의 간호사입니다. 자, 최초의 간호사 방문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구역간호라고 보이실 겁니다. 구역간호 누구 때문이야? 윌리엄 라스본 때문에. 그래서 방문간호는 방문, 구역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구역간호에 또 볼 사람. 아까 윌리엄 라스본은 영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있죠? 누구세요? 왈드. 왈드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왈드는 뉴욕 방문간호사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릴리안 왈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라스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간호시대, 지역사회 간호시대는 그렇게 외울 건 없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시대 잠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1차 보건의료 구소련의 알마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건강증진은 86년에 캐나다 오타와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입니다. 외국.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외울 거 되게 많다. 연도별로 외워라 라고 제가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외우셔야 돼. 자, 우리나라 역사의 45년 이전의 방문간호 시대. 여기서는 23년에 로젠버그, 그리고 30년에 클라라. 요 두 분은 일단 기출문제에 나섰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건간호 시대로 가셔서 45년부터 80년까지. 이거는 외울 거 엄청 많다라고 했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처음 모범보건소가 세워진 게 몇 년? 모범보건소. 46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에 미군정 시대고 바로 그 다음에 모범보건소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법 없이 사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법을 만든 게 이로부터 10년 뒤인 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죠. 법이 제정됩니다. 근데 이게 엉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면 개정한 게 몇 년? 62년. 62년에 보건소법을 전면 개정하죠. 이 정도는 좀 외우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건소의 사업은 62년부터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46년 있고, 그 다음에 56년
보건소법 제정, 62년에 전면 개정.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보이시죠? 결핵,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고. 자, 뒤로 갈게요. 자, 73년. 이거 외워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요게 보건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처음 보건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져서, 자, 병원의 간호사보다 자격 기준이 좀 강화가 된 게 73년.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는 훨씬 많아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1980년대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올바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 연도를. 자, 80년에 농특법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85년에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 기억하시죠? 통합보건사업의 반대가 뭔데? 반대가 전문보건사업이죠. 전문보건사업은 담당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결핵 담당, 그 다음에 모자보건 담당 다 따로따로 있는 건데 통합보건은 내가 혼자 가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방문 가서 혼자 다 하는 거 85년부터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90년으로 가셔서 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로 이름이 개칭되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90년대부터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됐고, 이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이름을 더 바꿨다. 다 알고 있는 연도입니다. 그리고 2003년, 2006년 두 차례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가 13개로 확대가 됐다. 그리고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되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역사 얘기가 좀 끝났고, 그 다음에 자, 적정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적정보건의료 서비스의 서비스의 적정 요건은 앞자만 따서 제가 외우라 그랬을걸요. 접, 질, 지, 효율성, 접근용이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대놓고 워낙 쉬워서. 자, 주로 나오는 건 바로 그 밑에 사회경제적 특성. 요게 시험지에 나온다라고 표현했고, 이 중에서 사회경제 특성 중에서 좀 신경 쓰실 게 그거 있었었죠. 외부 효과. 자, 예방접종하면은 꼭 생각나는 게 외부 효과. 그죠? 예방접종 같이 외워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질병의 발생이 예측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질병 발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를 만든다? 건강보험이라는 걸 만든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2개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거기서 볼게요. 예측 불가능성, 건강보험. 그리고 외부 효과는 예방접종.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을 쓰실 건 공공재. 자, 공공재는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2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누가 더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의료인이 똑똑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해낸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 유인 수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나머지들도 보시면서 이해는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 자, 빈 종이에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보면서 빈 종이에다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맨 밑에가 뭐 있었어요? 자원의 개발. 자,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 그리고 자원이 조직이 됐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재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관리 또는 행정이 들어가는 거죠. 맨 꼭대기에 뭐예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는 무조건 외우자라고 표현했고, 이 중에서 자원이요. 자, 자원은 뭐가 있었어요? 4개 있었었는데, 인력, 또 시설, 또 장비 및 물자, 그 다음에 지식까지, 보건의료 관련 지식까지.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인력과 시설이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표현했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크게 2가지로 접근했었을 거예요.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력. 그리고 또 하나가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력 있었을 겁니다. 자,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인력을 의료인이라고 표현했고 모두 몇 명? 5명이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명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인 안에는 약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도 들어가고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최근에 뭐가 나왔었어요? 면허냐 자격이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면허인지 누가 자격인지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뭐예요? 모두 면허죠. 면허고 그런데 보건의료인은 면허도 있고 자격도 있답니다. 누가 면허인데 누가 자격인데 이걸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설도 역시 2가지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은 의료시설이라고 표현했고 의료시설은 다시 크게 3개로 나누는데 기억하시나요? 뭐죠? 의원급 의료기관, 또 조산원 있었고 그 다음이 병원급 의료기관 기억하시죠?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은 3개 있죠. 뭐예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개 있었습니다. 조산원 하나 있고 병원급은 요게 좀 많다라고 표현했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 요양병원, 또 요번에 새로 독립해서 나온 정신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병원급이요. 이 병원급은 몇 병상 이상? 3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는 치과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정신병원은 따로 취급을 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할 겁니다. 하여튼 요 3개 병원은 30병상인데,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건 치과병원. 그럼 종합병원은 몇 병상? 네, 100병상 이상. 그렇죠? 근데 요 둘로 또 다시 나눠놨죠. 그렇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면 필수진료 과목 몇 과목? 7개. 자,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필수진료 과목 9개. 2개의 과, 무슨 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네, 좀 볼게요. 책은 205쪽이고요. 205쪽. 204쪽도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요. 자원의 개발, 인력시설, 장비, 물자, 지식, 그리고 자원의 조직화. 위에서 보시면 국가보건보험 프로그램 요 단어들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 요것들이 비어있는 채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비어있는 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신경 써라 라고 표현했고요. 자, 뒤로 가시면 인력이 나옵니다. 인력 중에서 이제 의료법에서 나와 있는 의료인은 모두 면허다 라고 표현했고 전문자가 들어가면 모두 자격인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모두 이제 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그래서 의료기사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인지 면허인지 요걸 좀 신경 써라 라고 표현했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요 정도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라고 요것으로 제가 핵심 요약한 겁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제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원급 3개 얘기했고요. 조산원 있고 병원급. 자, 병원급에서는 자, 요번에 독립해서 나온 게 정신병원이다. 그래서 좀 신경 써라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병원 등은 30개 이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가로 안에 보시면 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만 해당이 돼. 결국 치과병원은 없어요. 결국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표현한 거고, 자, 종합병원 100개 이상인데 동그라미 2번에 100개 이상 300병상 이하면 7개.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으면 9개. 2개의 과가 없으니까 거기다 써 놓으셔야 되겠지. 뭐예요?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렇게 해서 써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전문병원인 건 아시죠? 이것들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 상급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 20개입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평가를 한다? 3년마다. 자,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어느 급에서? 병원급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역시 몇 년마다 지정한다? 3년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병원 체계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좀 다르죠. 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크게 그러니까 공공 쪽으로 가시면 국제 조직이 있고 국내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는 이제 병원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내 조직은 다시 둘로 나뉘죠. 중앙 조직이 있고 지방 조직이 있다. 자, 중앙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 기억나세요? 두 개? 예, 보건복지부 또 하나 행정안전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 행안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고 그럼 보건복지부는요? 사업 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밑으로 시도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 시군구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보건지소.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에 뭐가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다. 그 밑에가 비록 법은 다르지만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죠. 자, 보건진료소는 무슨 법? 농특법이죠. 얘는 농특법이고 얘네는 지역보건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서열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하는 김에 좀만 더 합시다. 자, 보건소는 별로 한 개소.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 누구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외우라는 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별로 한 개소. 면 별로 한 개소. 똑같습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똑같습니다. 자, 건강생활지원센터 면, 동 별로 한 개소. 똑같이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똑같습니다. 자,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이야. 의료취약지역 몇인?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곳에 세우게끔 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도소지역은 300인입니다. 300인. 여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국제조직 하면은 WHO. 그런데 WHO는 진짜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207쪽에 거기 보건복지부 기술지원, 행안부는 인사권, 예산권 두 개 갖고 있다. 보건소, 시군구별로 한 개소, 제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좀 쓰시라고 얘기를 했고,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얘는 의료원이잖아요.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병원이니까 몇 병상 이상? 30병상 이상. 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 동별로 한 개소.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WHO는 비록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것만이라도 외우자라고 표현했는데 48년 4월 7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이 세계보건의 날이라고 표현했고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6개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외우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그리고 여기는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외우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조직화가 끝난 겁니다. 조직화. 조직화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관리 따로 배우시니까 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재원 하지 말고 일단 보건 서비스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주 요소예요. 요 세 개가 위아래 요 세 개가 주 요소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 서비스는 크게 몇 차로 나눠서 하냐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방이 뭔지, 2차 예방이 뭔지, 3차 예방이 뭔지 연습을 좀 해자. 요 시험제 좀 자주 나온다.
그런데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일단 1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순수한 예방. 예방에는 적극적인 예방이 있고 소극적인 예방이 있다라고 표현했고 적극적인 예방은 건강을 증진하는 거죠. 소극적인 예방은 예방접종 맞는 거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2차 예방은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3차 예방이 재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육하면 무조건 1차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 그럼 여기 2차 확률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약을 제대로 드셔야 됩니다라고 잔소리 비슷하게 보건교육을 했어. 그럼 이거는 재활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건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차, 2차, 3차 다 썼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민보건의료비. 이 국민보건의료비는 이 재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국민보건의료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좀 그게 안타깝긴 하는데 일단 국민의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국민의료비. 하나가 뭐예요? 크게 잠깐만. 맨 처음에 그치 경상의료비, 그치? 그러니까 직접의료비죠. 직접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료비. 직접의료를 다른 말로 경상의료비라고 하는 거죠. 경상의료비는 또 다시 둘로 나뉘죠. 어떻게 나눠요? 개인 의료비, 그 다음에 집합보건의료비. 그래서 집합보건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해. 그런 것들을 집합보건의료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되고 되고. 그래서 경상의료비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경상의료비는 개인의료비하고 집합보건의료비 합쳐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는 국가 간의 국민의료비를 비교하면 요거 갖고만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경상의료비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의료비까지 같이 비교를 했다가 투자의료비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갖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이러한 국민의료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증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거예요. 억제 방안. 그래서 요걸 좀 신경 쓰라라고 표현했고 증가 요인은 또 다시 셋으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가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의료기술의 발전.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눴고 수요의 증가는 시험 문제 따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수요의 증가는 크게 또 다시 넷으로 나눴죠. 넷이 뭐였었냐면 하나가 뭐 있었어요? 예, 경제가 잘 살아서 그래. 말 그래서 잘 살아서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령화돼서 그래. 그렇죠? 가장 큰 거 뭐 있어서 가장 큰 거? 네,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때문에 그래. 그리고 사회 간접 시설이 확충돼서 그래. 말 그대로 교통편이 편해서 그래.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고 생산 비용은 말 그대로 의료인들의 봉급이 올라가서 그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료비가 가격이 상승돼서 그래.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이 수요의 증가 쪽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억제하는 방안에는 수요자 측의 수요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 쪽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공급자 쪽,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관여를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 소비자 쪽이요. 병원에 못 오게끔 하는 거. 어떻게 못 오게끔 한다고 했어요? 본인에게 일부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돼? 단기적인 정책이어야 돼? 단기적인 거여야 되지.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정책에 그쳐야 된다. 그럼 장기적인 정책은 이쪽이죠. 이쪽.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은 이쪽에 맞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 지불 제도가 있고 사후 지불 제도가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사전 지불 제도가 뭐가 있어요? 아니, 사후 지불 제도가 뭐가 있어요? 요거부터 얘기해 주실래? 사후 지불 제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그렇지, 행위별수까지. 행위별수까지고 나머지 사전 지불 제도는 뭐 인두제, 총괄계약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사후 지불 제도로 가는 게 좋아요? 사전 지불 제도로 가는 게 좋아요? 사전 지불 제도로 가는 게 의료비가 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료비, 개인의료비, 집합보건의료비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비의 증가, 이 중에서 수요의 증가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4가지 칠판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생산비용, 의료기술, 의학기술의 발전. 그래서 요 3가지에 의해서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억제책입니다. 억제체계는 소비자 측면, 의료 제공자 측면, 국가 통제 측면.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는 본인에게 일부 부담시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파란색 글씨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도 괜찮긴 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요 4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정률제 방식. 그래서 정률제 방식이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일정 비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래로 가면은 뭐 의원급이면 100분의 30 이렇게 내잖아요. 이게 일정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제공자 측면에서는 사전 지불 제도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했고 이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측면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단기 정책에 그쳐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의료 제공자 측면이나 국가 통제 측면은 이건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장기고 뭐가 단기인지 이걸 좀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진료비 지불 방식 요거는 어떻게 그게 뭔지만 정확히 아시고 장점 단점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특히 자, 그거는 뭐예요? 일종의 점수제라고 하던데, 점수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점수가 붙어 있는 거죠. 그 행위를 많이 하면 그 점수가 전부 더 많이 붙어. 그래서 그 점수당 얼마에서 가격을 맺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행위별 수까지예요. 그래서 행위별 수까지는 일종의 점수제, 이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 그래서 거기 있을 거예요.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 양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라는데 여기다 점수제라고 하나 쓰세요. 그러니까 단위당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했어? 그럼 몇 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점수가 붙었고 점수당 얼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장점을 보시면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누구는 사이가 안 좋아요? 공단하고 그 다음에 의료인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별수까지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의료 서비스의 양가질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봉급제 넘어가시고 인두제 하면 어느 나라? 영국 생각하셔야 되겠죠?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죠? 치료, 아파서 치료하면 돈이 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단점에 보시면 서비스 양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그게 다 내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의사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서비스 양이 최소화되는 거고 환자의 후송, 의뢰가 증가된다. 이게 되실 거고 자, 포괄수까지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이거는 세트 판매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는 경제적인 진료 수행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거 국역화됩니다. 서비스가. 그런데 최소화되기도 한다 그랬죠. 왜? 최소화돼서 남는 돈은 이게 의료기관에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 시에 적용이 곤란한 건 당연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계약자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독일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독일은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총괄계약제 또는 총액계약제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억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뭔 소린지 아시죠? 의료인 그러니까 보시면 계약을 했어. 여기 조합하고 병의원이 계약을 해서 총액을 준단 말이야. 그럼 총액을 갖고 여기 있는 의사들이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의료인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가져가면 다른 의사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우리 억제하자. 요 정도만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진료비 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그 계약하는 날이 12월이야. 그럼 12월에는 좀 이따 계약할 거니까 기존의 환자들이 오면은 좀 싫어할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대가치 수까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3가지 골라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행위별 수까지 또 하나. 포괄 수까지 또 하나.
상대가치수가제. 요 세 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상대가치수가제는 뭐가 기본에 깔려 있다? 예? 상대가치수가제는 뭐가 기본에 깔려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깔려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깔려 있는데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치를 매기는 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근무 중에 수술하는 경우 또는 응급으로 나와서 수술하는 경우 어디가 더 값어치가 있어요? 응급이 더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1.2배를 해주고 여기는 오히려 깎아버리는 거죠. 0.8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료비는 똑같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응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료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 상대가치수가제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개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수가제 등등등 세 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요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